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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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예, 안녕하세요. 예, 예, 이제 오늘부터 상법을 들어갈 수 있도록 합시다. 그래가지고, 하여튼 방식은 민법 민사소송법에 이어서 똑같이, 일단 암기장 플러스 이번 순환은 선택형을 완전 정보까지 보다도 완전 정리로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해서 보고 그래서 이번 저기 뭐 강의 계획서는 다 받으셨죠? 대충 지금 그때 말한 대로 이제 지금 10일에 이제 6월 10일 날 끝나고 이제 매일 4시간 그다음에 매일 이제 우리 지금 하던 대로요. 선택형 진도법인에서 10문제씩 해서 마지막까지 하고 이제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지금 최근요 여러분들 상법 암기장하고 상법 선택형 300제 판서노트 그래서 300제는 동영상 강의 들어서 확실하게 정리할 수 있더라고요. 지금은 암기장하고 판서 노트로 이제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하겠어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밑에는 지금 본 대로 가장 특징이 그다음에 암기장하고 선택형 강의하고 그다음에 사풀구는 지금까지 개가 사례풀이고 민법 민사법처럼 구조만 짜고요. 구조만 짜고 사례 강의는 7월에 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계속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이번 12회 이제 변호사 시험 그럼 출제 경험과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보면은 12회 이제 출제 문제를 보면 이사의 경업 금지 그다음에 기회유용 같은 거 잘 안 나오는데 어쨌든 나왔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배 책임 그다음에 찬성 이사 기권 이거 최근 판례 그대로 나온 거고 그다음에 주권 발행된 주식량도 이건 맨날 찍히는 문제니까 뭐 많이 잘 썼을 거고 명의계산 미필주 가장 유명한 주제 중에 하나죠. 그다음에 지배주주 소수 이건 좀 잘 안 나오는 것 중에 하나인데 매수청구권 법조문 가지고 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익명조화 명의대여자 차이점 그다음에 배서금지 배서의 효력과 전자양배인데 예, 일단 이렇게 해가지고요 총 100점인데 요까지 주식회사죠. 주식회사 해서 항상 주식회사에서 70%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그다음 나머지 상총 상행이 어수 그래서 상총 이번에도 뭐 20점 15점인데 그죠? 그래서 한 30%에서 35% 정도 그죠? 그래서 30%가 나머지에서 그죠? 상총 상행이하고 이제 어수에서 나온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거의 이게 굳어진 것 같아요. 이렇게 되니까 보고 그다음에 이제 출제 경향은 지금 개정 상법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대부분 여기서 가장 중요한 판례 사안에서 많이 나온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이거 위주로 우리가 정리를 많이 해야 되겠죠. 선택형 문제 마찬가지로 비슷해요. 그래가지고 상법은 아주 특별히 많이 어렵거나 뭐 민법 민사소송법처럼 막 특이쟁점 이런 거는 잘 없어요. 그래서 특히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주식회사 파트에서는 합병 쪽, 그죠? 합병 쪽 거기가 좀 어렵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그렇게 큰 이론적으로 어렵고 그런 주제는 없어요. 근데 쉽게 좀 잡다한 것들이 많죠. 잡다한 것들이 하도 잡다한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런 것들을 잘 가지치기를 해야 돼요. 어떤 거는 중요하지 않은 건 과감하게 가지치기만 예컨대 그 어떤 때는 2주고 2달이고 1달이고 30일이고 이런 건 못 이뤄요. 이걸 어떻게 왜 불가능하죠? 그건 틀린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만 몇 개 해놓는 거죠. 그래서 뭐 이런 거 6개월 경과 이런 거는 원체 유명하니까 그죠? 그렇게 해야지 그런 잡다한 걸 다 외울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어쨌든 이번 그 시험도 여기서 제가 암기장이라든지 뭐 제 교재라든지 거기에 플러스 선택형 그다음에 사례형 그런 거를 공부했으면은 웬만하면 다 공부를 한 거니까 그래서 충분히 100%에서 60%는 맞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60% 이상은. 그럼 뭐 고득점이니까. 그죠? 그래서 상법은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어쨌든 출제 경향이 이렇고 대책은 지금 뭐 민법 민사법 비슷한데 출제 경향과 대책 중에서 여러분들이 그 어제도 간단히 그런 얘기 했지만 상법 조문이요. 상법 조문은 굉장히 난삽해요. 상법 조문은. 그래서 이거를 뭐 조문 따라서 공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그런 강사도 있지만 저는 이거는 별 필요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상법 조문보다도 상법의
이론 가지고 대입시켜서 좀 간단하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문은 준용 규정, 추정 규정 뭐 다 있어가지고 그걸 쫓아가다 보면 너무 난삽해가지고 오히려 주객이 전도돼 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조문하다 보면 오히려 공부를 지쳐버리고 막. 근데 상법 이론은 민법 민사소송법에 비해서는 한두 단계 낮아요. 이론적인 게. 그렇기 때문에 요것만 잘 해놓으면은 웬만하면 뭐 조문으로 맞추는 게 아니라 이론으로 맞추려고 노력할 것. 제가 아마 선택형 상법 300제 그 동영상 강의 때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제가 보기엔 70% 이상, 80% 이상 맞아요. 그건 충분히 상법 이론만 가지고. 그리고 이론에 정확하게 판례를 대입해야죠. 최근 판례든지, 그죠? 최근 판례든지 중요 판례 그런 것들을 대입시키는 그런 방식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방식이. 그렇게 해도 7, 80% 조문에다가 뭐 너무 주객이 전도돼서 잘 못하는 경향이 있으니까 제가 강조하는 건 이렇게 할 테니까 너무 조문에 치이지 말 거다. 그랬죠? 저도 뭐 조문 몇 주 나면 난 몰라요. 몇 주는 잘. 그거 찾아봐야 안다고 그러지.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막 조문 가지고 하는 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예정이니까 그렇게 해서 상법 암기장 정리하고 그 다음에 선택형 정리하고 그럼 충분히 60% 이상 맞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내가 장담하니까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도록 합시다. 예,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뭐 진도표 이건 뭐 이름의 기준으로서 어쨌든 상총 상행이 이래 할 거예요. 이거는 어쩔 수 없으니까 이래. 그 다음에 어음수표도 최소한 2회는 해요. 이렇게 2회. 그래 나머지 그죠? 둘, 넷, 여섯, 일곱. 요거는 이제 주식회사 편으로. 그죠? 그래서 해가지고 이제 주식회사 7회. 그럼 배점이 비슷하죠.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주식회사에서 한 70% 공부를 하고 나머지에서 상총 상행이 하고 이렇게 하면 충분히 될 거라고 봐요. 예, 그래서 이제 먼저 이제 진도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상법의 의의부터 오늘은 이제 첫날이니까 그래도 상법도 처음 공부하기가 참 그래요. 그죠? 막 이렇게 그런 것들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요. 상법의 의의와 법원 여기부터요. 1페이지 여기가 몇 페이지냐? 2페이지부터. 예, 그래서 예, 거기서부터 진행을 하도록 합시다. 예, 그러면 상법의 의의부터. 상법의 의의는 뭐, 그저 일반사법이 민법이잖아요. 일반사법. 그러니까 특별사법이죠. 이건 특별 상인한테만 적용되는.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 이제 상법 적용법규 적용 순서. 그러면 여기선 상사자치법 정관이고 상사특별법. 그 다음에 상법. 그죠? 상관습법, 민관습법, 조리. 여기 민법이죠. 근데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건 이게 나와요. 이게. 상관습법이 원래는 관습법은 여기서처럼요. 민사관습법은 그 보충적 효력설 때문에 성문법이 없을 때만 관습법이 적용되는데 상관습법은 여기다 민법보다 우선이에요. 우선. 요게 혹시 모의고사에 그죠? 그러니까 본시험에서 나온 적 없어도 모의시험에서는 가끔 나오니까 여기서 나온다면 이것밖에 없어요. 그죠? 상관습법이 성문법이 민법보다는 우선한다. 상사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나만 준비해놓고 그 다음에 상법의 효력 해가지고 일방적 상행위 그래서 거기서 뭐 조문이죠. 이거 3조에 보면은 당사자 1인만 상인이고 상행위가 될 때는 전원에 대해서 상법이 적용된다는 것이다. 다만 여기서 그래서 적용된다. 따라서 일방 당사자의 상행이면 모두에게 상법이 적용된다. 다만 쌍방 상행간, 그 쌍방적 상행에만 하나의 상법이 적용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거 유매 이렇게 외워봅시다. 유매 이렇게 유치권하고요. 내일 할 건데 이제 매매 특칙 두 개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쌍방상행위를 요구하는 것은 유매 알았죠? 이렇게 할 때는 상법도 앞잡다서 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될 수 있으면 앞잡다서 다 해놓는다. 그래서 유치권하고 매매 여기에서는 쌍방적 상행이 일때만 적용된다. 그래서 일방상행은 적용 안 돼요. 그죠? 그렇게 하고 논의의 실익은 대표적인 게 두 개죠. 상행위로 인한 법정이율은 연 54조 연 6푼. 그죠? 상사시효는 5년. 그죠? 민법은 어떻게 되죠? 민사는 연 5푼. 그 다음에 민사시효는 10년. 그죠? 그건 완전히 구별할 수 있겠죠? 상법하고 민법. 그 다음에 판례. 이건 금방 한 거지만은 일방이 수인인 경우 그중 1인에게만 상행위가 되면은 전원한테 상법이 적용돼서 5년의 상사소멸시효 적용. 이건 뭐 너무 당연한 거니까 금방 한 것들로 체크하고 예, 이거 너무 간단히 보고. 그러니까 이건 일반 상법과 민법의 구별이다 이렇게 생각해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법이 맨 앞에 나오는 보통거래 약관. 이건 경제법 영역인데 뭐 보통거래 약관에서 약관에 의한 계약은 약관은
대량 정액적인 계약들이죠.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저렇게 보통거래 약관을 계약을 했을 때 그 약관의 구속력 이건 민법, 민사소송법, 민법, 상법 똑같죠. 그래가지고 판례는 그럼 보통 거래 약관에 왜 양당사자를 구속하느냐 이렇게 됐을 때 이거는 법규가 아니라 계약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보통 거래 약관 계약 당사 구속력을 갖는 것은 보호분 계약자 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으로 포함시키기로 계약을 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명시적으로 그러니까 달리 약정한 그 경우에는 구속력에서 배제된다. 그렇게 가지고 이거는 계약설이라는 거. 뭐 이건 너무 쉬우니까 그죠? 보통 거래 약관도 약관이 법규가 아니라 계약이라는 거. 양당사자가 포함시키기로 계약했기 때문이다. 그 정도로 이거는 뭐 크게 나올 건 없고 간단히 체크만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상인의 의의와 종류. 이건 처음에 이것도 개념 정리죠. 여기서 처음에 나오고 그런 거는 뭐 몇 개 없으니까 거의 안 나오는 부분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건 조금 이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서 봅시다. 그러면은 맨 처음에 상인의 개념이에요. 상인. 상인의 개념 여러분들 상품 맨 처음에 할 때 상인 하잖아요. 그죠? 거기는 당연상인과 크게요. 당연상인과 그 다음에 밑에 의제상인이 있다. 의제상인. 예, 이렇게 크게 당연상인과 의제상인이 있고 둘 다 이제 자연인 법인 이렇게 따로 있죠. 자연인 법인. 개인하고 상사회사, 상사회사 그렇게 하고 그 다음 밑에 의제 상인도 설비 상인이라는 개인하고요 민사회사가 있죠. 그래서 설비 상인은 개인이고 그러니까 크게 공통되게 해보세요. 당연 상인, 의제 상인, 개인 사회, 개인 상사회사긴 민사회사 그죠? 이렇게 됐다 민사회사. 그래서 뭐 그렇다면 먼저 상인부터 당연 상인부터 개인은 여기서 본 대로.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하거나 네 번째 영업을 위하여 영업을 위하여는 보조적 상행인데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게 이제 47조 이제 나중에 가는데 47조 나온다. 영업을 위하여 이렇게 그죠? 이거는 기본적 상행이 뭐 영업을 위하여는 보조적 상행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선 중요한 건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또는 영업을 위하여 하는 사람이 당연 상인이다. 그죠? 그랬을 때 자기 명의라고 하는 것은 권리의무의 귀속주체죠. 권리의무의 귀속주체를 말한다. 그죠? 그리고 계산, 그죠? 계산의 주체가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는 거고, 이 정도가 개념 요소죠. 이 정도가 개념 요소.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의무 귀속주체니까 예컨대 갑이 상인이다. 본인이고, 그 다음에 을이 대리인이다. 갑대리인. 이렇게 했다. 그러면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여기 본인한테 귀속되잖아요. 권리의무 귀속주체는 본인한테 귀속되니까 본인이 상인이어야 돼. 본인이 당연상인이다. 대리인이 당연상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판단해야 된다. 그러니까 계산의 주체. 그래서 요거 하나씩 나오는데요. 얘만 봐보세요. 오늘 첫날이니까 요거 이제 위탁 매매 내일 할 건데 위탁자는 자기의 물건을 팔아달라고 그죠? 또는 매수해달라고 부탁을 한단 말이에요. 그다음 위탁 매매인이 얘랑 매매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은 얘는 위탁 매매하면은 매매 계약의 권리 의무 귀속 주체는 을한테 귀속된단 말이에요. 여기는 대리가 아니니까 이건 대리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을이 상인이에요. 을이 상인. 얘는 상인이 아니고 그죠?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계산의 귀속 주체예요. 계산의 귀속 주체. 그죠? 그렇게 되니까 여기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가 아니라 계산의 귀속 주체는 얘가 상인이 아니라 을이 상인이다. 그죠? 그렇게 해서 위탁 매매가 하나 예로 나오는 거고, 그러나 대리에서는 법률 효과가 본인한테 기속되니까 본인이 상인이고 대리인은 상인이 아니고, 그죠? 그래서 위탁 매매이랑 차이점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죠? 상인이 아니고. 그 다음에 실질기속은 명의대요.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을이 갑한테 명의를 빌려줬어요. 그래서 그 갑이 나는 을이다 하고 거래를 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명의 대여자를 형식적 채무자라고 하고, 여러분들 이제 곧 주주권 하잖아요. 주주권에서는 형식설이 이제 천하통일했잖아요. 그죠? 형식설. 그래가지고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만이 형식주만이 주주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주주권을 가지고 있는 자는 주주는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래서 얘를 갖다가 명의 차용자를 실질적 주주라고도 하고 실질적 채무자라고도 하고, 그리고 얘는 형식적 채무자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상인은 누구냐? 얘란 말이야.
그랬죠? 상인은.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주주권 귀속 같은 거는 형식설이지만 상인의 개념은 실질적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익의 귀속 주체인, 그죠? 실질적인 저 법률행위 주체인 간만이 저기 상인이라는 거. 그리고 세 가지 요소를 잘 기억해 두세요. 요 정도. 뭐 이게 시험에 나오는 것보다 개념 정리니까. 알겠죠? 그리고 기본적 상행에 46조 쭉 있죠. 그 22개를 하는 거, 22개. 요건 조문 한번 확인하면 되는 거고, 영업을 위하여, 영업을 위하여. 그 다음에 영업이라는 개념이 뭐냐? 영업은, 영계, 대기, 이렇게 해가지고요. 영리, 돈을 벌어야 되고, 계속적이 있어야 되고, 대외적으로 누가 봐도 상인이라고 인식할 수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규모성,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요 정도가 개념이죠. 그래서 당연상행, 상사회사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그죠?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을 한다. 이 정도 개념만 정리합시다. 그럼 책을 가보겠어요. 그래서 당연상행 한다. 지금 본 대로 자기 명의로 이 상행위는 22조예요. 22조 상행위를 기본적 상행위를 46조 22개 46조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래서 영업으로 하는 자. 영업으로는 기본적 상행이죠. 그래서 47조도 포함되는데 어쨌든 지금은 기본 개념 3개. 그 다음에 자기 명의일 거. 자기 명의는 여기서 본 대로 권리무 귀속 주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요 판례는요, 여기서 요거 실질적 귀속이에요, 실질.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지금 본 대로 판례는 자기 명의를 실질적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실질에 판단함으로 행정관청에 대해서 인허가 명의, 국세청의 신고한 사업자 등록자 명의와 실제 영업 주체가 달라요. 그러면 후자가 상인이 된다는 거야. 아까 그저 명의 대여자하고 명의 차용자 중에 명의 차용자가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가지고 실질에 대한 판례다. 실질에 대한 판례. 그러니까 혹시 모르니까 선택형 하나 제비하는 정도 실질. 명의자가 아니라 실제 영업상 주체가 상인이라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렇게 내가 실질로 판단한다는 거 기억하고 그다음에 상행위를 할 것. 상행위는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46조 기본적 상행위 22가지 체크해두고요. 그 다음에 특별법은 이거 딱 하나죠. 담보부 사채 신탁법. 그러니까 이거 혹시 선택형 나올 수, 모의고사에서 나오니까요. 기본적 상행위 22개, 그 다음에 특별법, 담보부 사채 신탁법 하나 있어요. 그렇게 학자들이 거기까지가 상행위로 봐요. 그 다음에 판례는 당연상행위는 64조 기본적 상행 영업으로 해야 된다고 본다. 그랬을 때 영업의로가 뭐냐? 영업의로가 영계대기.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되고 계속적 반복적이어야 되고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있어야 되고 기업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요. 그래서 연계되기. 그리고 위탁 판매가 이제 선택 지문이 나오는데 판례가 뭐라 그러냐면 요거요 판례. 그래서 처음 공부할 때 여러분들 이거 아주 중요한 게 아니라 처음 공부할 때 이거 나오잖아요. 그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것도 간단히 노트 보면서 하면 이렇게 그 과수원이었죠. 그 판례 사안을 보면은 그죠? 여기서 얘가 과수원을 하면서 그리고 여러분들 시골 같은 데 가보면은 이렇게 막 과수원을 하면서 그죠? 여기서 이렇게 저기 뭐야 참외나 수박 같은 거 갖고 직접 그죠? 그 앞에서 막 파는 사람들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판매하는 경우가 있고 또는 다른 거기 농산물 여기 가락시장 같은 데 오는 사람한테 위탁 판매를 하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죠? 위탁 판매. 그랬을 때 이 얘가 그죠? 과수원 주인이 과연 상인이냐 이렇게 돼가지고 그러면은 그대로 대입시키면 되죠.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위를 영업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요. 그럼 직접 판매를 하면 자기 명의로 권리무 귀속 주체가 되죠. 기본적 상행위 46조 1호에 보면 매매가 있단 말이에요. 기본적 상행위를 이때는 영업으로 그죠? 연계되기, 영리, 그 다음에 계속적,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 다음에 기업성이 있다. 그렇게 해서 영업으로 하니까 상인에 해당된다는 거예요. 여기는. 그렇지만 위탁 판매를 했을 때는 자기 다른 사람한테 시킨 거죠. 그래서 자기 명의로 기본적 상행이지만 영업으로 한 게 아니라고 보는 거죠. 판례가. 그래서 이때는 직접 이렇게 위탁 판매했을 때는 갑이 상인이 얘가 을이 상인이 될지는 몰라도 얘가 상인이 되질 않아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위탁 매매 이거랑 비슷한 거예요. 위탁 매매. 지금요 갑은 위탁자잖아요. 위탁 을한테 그럼 을은 위탁 매매이잖아요. 그러면 권리무 귀속 주체는 을이란 말이에요. 얘가 상인이고 얘는 상인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죠? 그런 식으로 정리를 해놓고요. 그러니까 항상 뭐 상법 처음 공부할 때 이 판례가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놓는다. 그래서 여기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매도하는 행위. 매도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할 경우에는 상행위로 볼 수 있으나 그 다음에 두 번째로서 사과를 위탁 판매, 위탁. 그럼 위탁 판매니까 위탁자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돼서 판매하는 것, 이럴 때는 영업으로, 그죠? 영업으로가 아니라는 거야. 사과를 판매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죠? 해가지고 상인이 아니라고 본다. 그죠? 이렇게 된다.
그래서 과수원 경영자 위탁 판매가 매매는 해당된다. 매매니까 그저 위탁 매매도 매매니까 그러나 영업성을 갖추지 못했다. 그래서 아까 본 대로요. 그 권리 의무 기속 주체도 아니고 영업도 아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간단히 하나 체크해서 선택형 하나 맞출 수 있을 정도 기출 지문. 예. 그다음에 이제 의제상인. 의제상인은 여기서 노트에서 다시 보면 밑으로 내려서 의제상인에서는 여기도 자기 명인 똑같아요.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는 것은 권리 의무 기속 주체가 되고 46조 이외의 상행이 47조죠. 이 47조 이외의 상행이고 영업을 위하여 그죠? 그래서 영업을 위하여 영업으로 그래서 여기도 영리 그다음에 계속적 그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기업성이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특징은 이거죠. 상인적 설비나 상인적 방법으로 해야 된다. 요거만 하나 체크하면 되겠죠. 이런 사람 이렇게 하는 개인은 설비 상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개인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으로 이렇게 그렇게 해가지고요. 여기다 연결시켜 놓읍시다. 이렇게 상인적 방법, 상인적 설비, 상인적 방법 이렇게요. 그래서 여기서 판례를 보면요. 판례를 보면 이렇게 설비 상인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학원업은 우리 같은 이거 학원은요. 이렇게 설비 상인을 인정을 해요. 그렇지만 여기 계주, 그다음에 변호사, 법무사, 최근에 세무사까지 나왔죠. 여기서 5번째 세무사까지 이렇게 얘네들이요. 전문가들 있죠. 여기는 다 부정을 해요. 상인성을 판례가.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알았죠? 얘네들은 다 상인성을 부정을 해요. 그래서 왜냐하면 영리 목적보다도 얘네들은 고도의 공익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판례가 나오는데 근데 뭐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 다 돈 벌려고 하지 뭐 사실은 그저 고도의 공익적인 요소가 뭐 그죠? 근데 하여튼 판례는 부정을 해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계주도 상업적 방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해서 부정을 해요. 그래서 부정하는 게 4개다. 이렇게 보고 학원업만 인정한다. 현재 판례 나와 있는 게 설비상인 판례는 이렇게 요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체크를 해둡시다. 그 다음에 민사회사는 상사회사는 당연상인인데 민사회사는 의제상인으로 봐. 근데 논의실익이 없어요. 왜냐면 둘 다 상법이 적용되니까. 큰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개념만 보면 된다. 그래서 의제상인에서 마찬가지로 개념적인 요소 보면은 자기 명의로 46조 이외의 행위를 상인적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한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상인적 설비, 사회통념상 상인적 설비로 인적 물적 설비가 포함된다. 물적은 조금 이따 보겠지만 상호라든지 등기라든지 그런 것들. 인적 설비는 지배인이라든지 뭐 물건 판매 뭐 사용인이라든지 그죠? 이런 사람들을 말해요. 지금 우리가 좀 달 상인적 방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사회통념상 당연 상인이 영업을 하는 것과 같은 방법을 말한다. 이렇게요. 그래서 상인적 방법, 상인적 설비 이렇게 간단히 보면 돼요. 저기 시험 문제는 거의 없으니까. 자기 명의와 그래서 자기 명의 영업성은 똑같다. 연계되기도 똑같아요. 연계되기. 아까 있죠. 영리, 계속적, 대외적 인식관성, 기업성은 다 똑같지만 상행위, 그죠? 기본적 상행위, 기본적 상행위를 하지 않는 점과 구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46조, 왜냐면 46조 기본적 상행위를 하느냐, 그죠? 기본적 상행 이외의 행위를 하느냐, 이렇게요. 그래서 의제상인에는 개인으로는 설비상인이라고 그러고 회사는 민사회사가 있다. 그래서 판례는 보면은요, 여기서 본 대로 학원업은 점포 유사한 설비에 의해서 상인적 방법, 그러니까 설비와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의제상인이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렇지만 계주, 변호사, 법무사 전부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이렇게 요 정도까지 체크를 해놓읍시다. 최근 판례는 세무사까지 혹시 모르니까 이렇게요. 여기서 의제상인 보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서 그 다음에 민사회사도 마찬가지로 상인이다.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46조 행위를 하면 저기 상사회사고요. 46조 이외의 행위를 하면 민사회사고. 그죠? 이렇게 된다. 그렇게 해가지고 여기서 여기 46조 그러니까 여기서 46조 상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면 상사회사고 당연상인. 그 외의 행위를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게 민사회사고 의제상인이고. 그죠? 큰 차이 없죠? 그래서 여기서 본 대로 주로 민사회사는 농업, 축산업, 원시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거다고 예를 들고 있죠. 각종 교과서에. 그러니까 그 정도 46조 상사회사는 46조 행위를 한 자고 46조 이외 행위를 한 자가 민사회사다. 의제상인이다. 이렇게요. 그 다음에 소상인에 대해서는 지금 본 대로 소상인은 1,000만 원, 자본금액이 1,000만 원 미만이에요. 이하가 아니라 미만이라는 거.
요런 거 세세하게 이하가 아니라는 거. 그냥 선택형 보면요. 1,000만 원 이하 상인 그런 게 저기 법정에서 한번 나온 게 내가 봐가지고 그렇게 그런 것도 안 틀리게 1,000만 원 미만인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소상인에게 적용되지 않는 것들이요. 상인한테는 적용되는데 소상인한테는 적용되지 않는 게 네 개 있다. 지배인, 상호, 등기, 상업장부, 지유등장이라고 그러죠. 소상인은 지유등장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지유등장은 적용되지 않는다. 지배인, 상호, 등기, 상업장부. 알았죠? 이렇게 다 준비를 하면 된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상인의 종류는 이렇게 개념 정리를 하는 정도로 끄겠어요. 그 다음에 상인, 여기서요. 상인 자격. 그럼 영업상 권리 의무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이다. 그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은 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면 여기서 똑같이 상법이 적용되면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상법이 적용되고 이때부터 상행일은 법정일은 연 6분, 그 다음에 상사시효는 연 5년. 논의의 시를 항상 따라다니는 거고.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요.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에서 보면은 여기서 본 대로 다음 페이지에서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그러면은 법인하고 자연인이 있는데 법인하고 자연인. 예, 그래서 법인은 취득하는 건 설립등기. 그 다음에 상실하는 것은 청산등기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무가 종료시. 이건 민법에서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자연인은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게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라고 대외적 인식 가능성서를 따르고 있죠. 그 다음에 거기 자연인이 그 상인 자격을 상실하는 건 사망이나 영업을 폐지했거나 이런 때. 그래서 중요한 거는 여기죠. 대외적 인식 가능성설. 대외적 인식 가능성설이다. 그래서 보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인지 조금 이따 보기로 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의 취득 시기. 법인. 회사는 상사, 민사 불문하고 그 다음에 상인 자격을 가질 수 있다. 그런데 상인 자격은 설립등기. 이건 당연히 설립등기를 해야지 민법에서도 권리 능력을 취득하고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 능력을 취득하고 그죠? 상법에서는 상인 자격을 취득하고 설립등기시 그죠? 그 다음에 설립중개사 판례를 보면요. 여기 설립중개사다. 설립중개사는 비법인 사단이에요. 그래서 얘는 아직 비법인 사단. 그래서 법인격을 취득하지 못했어요. 비법인 사단. 설립중개사는 비법인 사단이니까 아직 권리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이 설립준비를 했다. 설립준비 행위를 했다. 그러니까 무슨 저기 건물을 매매하려고 건물 임대차 있거나 막 이런 것들이죠. 는 영업을 위한 행위로서 보조적 상행위로 이때부터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설립 중에 회사지만 설립 준비 행위. 그래서 영업을 위하여 뭐 건물이 임대차 있다. 그런 거 하나만 기억해야 되고 영업을 위한 보조적 상행이니까 그때부터는 상법이 적용된다는 뜻이고 이것도 주의하고요. 무조건 적용 안 된다 그러면 안 돼요. 설립 중에 회사가 됐다고 해서 무조건 설립 등기를 한 때가 아니라 설립 등기 전이라도 설립 준비 같은 보조적 상행이라면 상행이 된다. 그 다음에 요거 3번은 굉장히 시험이 많이 나오죠. 3번은. 이거는 뭐 사례도 많이 나오고 기록도 나오고 선택형도 나오고 그래요. 대표이사 개인이, 그죠?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 또는 설립자금, 그냥 운영자금이나 설립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렸어요. 그때 판례는, 그죠? 판례는. 그죠? 그럼 상행이냐 아니냐? 그죠?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민사회사든 상사회사든, 그죠? 그러니까는 상인을 위하여 회사의 대표이사 돈을 꿨단 말이에요. 그럼 꼭 상행위가 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이건 민사행위야, 민사행위. 그래가지고 판례는 뭐라고 그러냐면 여기서 회사가 상법상 상인으로 의제가 된다 하더라도 회사는 무조건 상인이에요. 의제된다 하더라도 회사의 기관인 대표이사 개인이 상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이거요. 개인이 상인이 되는 건 아니에요. 따라서 대표이사 개인이 회사 운영자금으로 사용하려고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더라도 그것만 가지고는 상행에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거는 따라서 무슨 행위냐? 민사행위야, 민사행위. 민법행위. 민법행위니까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민법 소정의 연 5% 법정이율이 붙고 민사시효 10년의 소시에 걸린다.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상사 연 6분도 아니고 상사시효 연 5년도 아니고 알았죠? 그렇게 해서 이건 많이 나오니까 준비해 놓는다. 그 다음에 법인 됐고요. 그 다음에 자연인의 상인 자격 취득 시기는 법조문에는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법조문에는 4조와 5조화에서 영업행위를 개시한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영업행위 개시. 근데 영업행위 개시보다 좀 땡겨요. 판례는. 객관적 인식 가능성설이라고 그래요. 판례는. 영업행위 개시한 때가 더 땡겨서 객관적 인식 가능. 그럼 이 노트를 보면 순서대로 해보면요. 학원업이라고 합시다. 갑이 이제
학원업을 하려고 아까 학원업은 의제상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업 의사를 가지고 영업을 자금을 돈을 꿔달라고 그랬어요. 갑이 이제 을한테 야, 돈 좀 꿔줘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그 돈 좀 꿔줘라. 영업자금 차용. 그랬는데, 얘가 이제, 너 왜 뭐 하려고? 그러니까 얘가, 나 학원업을 하려고. 학원업을 그냥 하려고 해. 그죠? 하려고 한다. 이렇게 말하는 순간 얘는, 그렇다면 을은 갑이 학원업을 하려고 인식했잖아요. 이때 그냥 상이 된다는 거예요. 이때 상인. 그렇죠? 이때. 대외적 인식 가능성. 그렇게 해서 돈을 꿔가지고 건물, 그러니까 요거, 영업 준비 행위를 하고, 그래서 그 건물 임대를 매매했죠. 그런 다음에 학원을 개시하죠. 학원업을 개시한다. 학원업 개시. 그럼 법조문에는 딱 이렇게 돼 있잖아요. 영업을 개시할 때 상인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보다 더 땡겨지는 거예요. 영업 준비행위, 그 다음에 대외적 인식 가능성, 여기까지요. 그래서 야, 내 돈 꾸려고 상대방 인식만 하면 상인이 된다는 거예요. 인식만 하면. 그렇죠? 그러니까는 선택형에서는요, 이 세 군데가 다 정답이에요. 선택형에서는. 그죠? 그러니까 법조문에는 요거로 나왔잖아요. 상법 5조. 얘는 영업 개시시라고 나왔단 말이에요. 이것도 맞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영업 준비행위도 맞는 거고. 인식 가능성도 맞는 거고. 요때부터는 다 상행이에요. 그렇죠? 인식 가능했을 때부터.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형 나왔을 때, 이건 왜 이러냐 이렇게 하지 말고 좀 유연하게 여기서부터 쭉 상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그래서 본다. 그리고 판례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각각. 영업 준비할 때 상위 자격이 시작된다. 뭐 영업 개시할 때부터다. 뭐 근데 상적 인식 대외적 인식 가능성이 가장 앞에잖아요. 가장 앞에. 그죠? 그때부터 상인이 된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렇게 이해를 할 것. 그래서 판례는 영업을 위한 준비를 한다. 영업을 위한 준비. 이게 저기잖아요. 저기 건물을 임대차하거나 막 이러는 거 학원업 같은 걸 하려고 학원업으로 예를 들어서요. 하는 자는 영업으로 상행의 의사를 실현하는 것이므로 여기 본데요. 준비행위를 할 때 상인 자격을 취득한다. 아까 그죠? 매매, 건물 매매나 건물 임대차 준비행위. 그러면서 아울러 개업 준비행위는 영업 의사를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으면 이때부터 보조적 상해나 상법 규정이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알겠죠? 무슨 말인지. 요거 준비행위를 영업 준비를 하려고 그죠? 영업 준비행위를 하려고 그 전에 돈을 꿨다. 그죠? 이때 인식 가능성. 이때부터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러니까는 판례를 보면 여기도 저기 상인이 되고 이때도 상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배척 관계가 아니에요. 계속 연결된 개념이니까. 됐죠? 그죠? 또 판례는 보조적 상행이 두 번째 판례. 상행을 하는 자는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요것도 잘 나오는 것 요것도요. 1번, 2번. 요거는 1번은 일반론이고 그죠? 저것도 선택형에서 이거 많이 나왔죠. 이거 그죠? 많이 나왔다. 그건 뭐냐면은 보조적 상행으로 상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행위를 하는 자가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는 당연한 전제로 하므로 어떤 자가 자기 명의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이 당연히 이건 상인이 돼. 자기 명의. 그러나 다른 상인, 여기서 다른 사람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를 하는 것에 불과하다면 그 행위는 상해가 될 수 없다. 그죠? 다른 사람, 그죠? 이게. 그러니까는 스스로 상인 자격을 취득하면 내 영업을 위해서, 그죠? 나의 명의로 준비할 때가 상법이 적용되는 거지. 다른 사람 명의로 하면 당연히 상법 적용 안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많이 나온다. 그죠? 이거 당연한 건데 하여튼 많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본 대로 또, 이제 여기서 판례 세 번째 판례. 영업자금 돈을 꾸는 거. 그 자체의 성질은 영업 준비 행위는 아니에요. 그죠? 할 수 없다. 그죠? 할 수 없지만 영업자의 주관적 의사는 영업을 위한 준비 행위였었고 주관적 의사. 상대방도 여기서 중요하죠. 상대방이요. 행위자의 설명 등에 의해서 야, 나 학원업을 하려고 그래. 그 행위가 여기서부터 중요한데 영업자 다음 페이지에서 준비 행위라는 점에 인식을 했다면 그때부터 상법이 적용된다. 이렇게 제일 빨라요. 그죠? 말해가지고 알아들었을 때. 그죠? 따라서 영업 개시, 그 다음에 개업 준비 착수, 한때, 그리고 세 번째 상대방이 영업에서 객관적으로 인식, 있을 때 상법이 적용된다. 그러니까 하나, 둘, 셋 다요. 영업 개시. 학원업을 시작했어요. 뭐 수강증 끊고 막 했어요. 그 다음에 학원업을 하려고 건물 임대차하고 막 했어요. 그때뿐만 아니라 셋째 상대방이 객관적으로 인식하면 상법이 적용되니까 세 개가, 그죠? 세 개. 아까 금방 얘기했어요. 세 개가 다 맞는 지문이라 이렇게요. 그래서 이걸 자꾸 질문을 해서 그래요. 역대 이렇게 해보면.
꼭 인식 가능성이 있을 때만 여기 딴 때는 아닌 거 아니냐 이런 게 아니에요. 세 개는 시간적으로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됐어요. 그렇게 하고 상인 자격의 상실 시기. 먼저 법인은 그러니까 영업활동은 사실상 종결이 돼. 사실상. 그렇게 해가지고 법인의 경우에는 해산만 가지고 종결이 안 되고 실질적으로 청산이 돼서 싹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청산 등기 시에 상인 자격 상실하지 않아요. 청산 등기를 하고 계속 그냥 물건을 자기 채권과 채무를 다 막 청산을 해야 되겠죠. 그랬을 때. 그다음 실질적 사실상 실질적 청산 종결 법인 요것도 가끔 나와요. 요것도 제가 준비해놓는다. 그다음에 자연인 경우에는 뭐 자연인은 사망이죠. 대표적인 게 사망하거나 뭐 영업을 폐지하거나 이 정도. 예, 이 정도로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그 정도로 해서 간단히 봅시다. 그래서 이제 알았죠? 그래서 상인 자격 취득하고 상실 이렇게 했고 그다음에 상업사용인과 지배인 여기 상업사용과 지배인 여기서부터 이제 저기다 상업사용과 지배인 그렇게 해가지고 상업사용과 지배인 그래서 요거는 지금부터 할 부분인데요. 이제 다시 노트에서 이 페이지를 잠깐 가보면 이 페이지를 가봅시다. 이 페이지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게 어디냐 이거죠. 이제 이 페이지 가서 보면은 여기 우리 민법에서 보면요. 대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본인. 그러니까 이제 계속 민법하고 강의하면서 민법하고 상법을 전부 다 일치시키면서 할 거예요. 그래서 민법하고 상법이 따로 놓으면 과목이 두 개가 되니까 굉장히 힘들단 말이에요. 그래서 민법에서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상법과 공통된 부분을 그냥 공통돼서 몰아서 해버려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지 하나만 해도 두 개를 떨어뜨릴 수 있으니까 전혀 차이 나는 것만 이렇게 위주로 하면 돼요. 그러면은 민법에서는 본인이 있고 그 다음에 대리인이 있고 상대방이 있다. 그죠? 근데 상총은 이렇게 요 셋을 규율하는데 뭐냐면 본인은 상인이에요. 상인.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했냐면 개념을 했고 시기를 한 거야. 그죠? 상인. 이렇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민법에서 대리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상업사용인이에요. 상업사용인. 거기에는 지배인과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이 있다. 물판사라고 하죠. 이거는 물판사. 부포상 물판사 지배인 이렇게 세 명이 있죠. 세 명. 얘네들은 대리인이야. 대리인. 그래서 대리인이다. 그죠? 그렇게 하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주로 시험 문제는 다 여기서 나오죠. 그러니까 상법에서 주로 시험 문제 나오는 건 민법은 대리 문제가 많이 나오지만 상법은 거래 상대방 보호 이론에서 외관 이론이 4개 나와요. 4개. 요 상총에서요. 그러니까 상총에서 나오는 게 거의 4개예요. 4개. 그래서 뭐냐면 표현 지배인 여기에 들어가 있죠. 여기 지배인 중에 14조 표현 지배인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표지 이렇게 14조 표현 지배인. 그 다음에 명의 대여자. 명의 대여자는 어디가 있냐면 여기 이제 본인의 상인의 이름이죠.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그래서 명의 대여자 24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부실등기 39조. 부실등기는 외관 이론으로서 여기 들어가 있어요. 등기. 부실등기. 그래서 39조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양도죠. 영업양도에서는 42조는 여기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시험도 알겠지만 표현 지배인, 명의대여자, 부실등기, 상호 소경에 관한 영업양수인의 책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이 4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전체를 봐보세요. 전체를. 알았죠? 본인 대리인 상인 해가지고 본인 대리인 상대방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에 대해서는 개념 시기 상호 등기 양도 이 5개가 나와요. 근데 개념 시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상업사용인 지배인 부분적 포괄 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하고 물판사가 나온다. 그 다음에 그 거래 상대방 보호를 한 외관이론 해가지고 이렇게 4개가 나온다. 그래서 요거를 완전히 요 상총은 요걸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요거를. 알았죠? 그래야지만 딱 전체가 머릿속에 떠오르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먼저 여기를 가겠어요. 상업사용인. 상업사용인이라는 것은 그 상업사용인 아까 본 대로요. 상업사용인 그렇게 해가지고 상업사용인은 대내적으로는 특정 상인 영업주에 종속되는 거죠. 종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대외적으로는 거래를 포괄적으로 대리하는 자다. 대리인이에요. 결국 대리인. 자연이다. 그래서 대내적으로 특정 상인 본인이죠. 상인한테 여기 상인한테 종속돼 있고 그 다음에 대외적으로는 대리 행위를 하는 자예요. 대리권 하는 자. 그죠?
그렇게 돼 있다. 따라서 상업상의 요건으로서 특정 대리인. 그래서 특정 상인한테 종속돼야 되고, 그 다음에 수권 대리권의 수요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따라서 불특정 다수를 위한,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를 위한, 여기서 본 대로 상업사용인인, 중개인, 위탁매매인, 그 다음에 대리상. 이렇게, 그죠? 얘네들은 거기 대리인이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상인이에요. 얘네들은. 불특정 상인으로 한 중개인, 위탁매매인, 독립상인 이 세 명은 내일 하게 되죠. 얘네들은 다 상인이에요. 상인. 대리인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지배인이 아니라고. 대리인이 아니다. 그래서 특정 상인에 종속되어 있는 게 아니야. 자기가 독립적으로 상인이고요. 그 다음에 수권행위가 요구되기 때문에 여기에 반대인 기술적 사용인, 기사나 직공들은 상업사용인이 아니에요. 왜냐면은 수권행위 대리권은 법률행위인데 이런 것들이요. 운전하고 직공, 공장에서 뭐 만들고 이건 사실행위만 해서 그래. 사실행위. 저 수권행위는 대리행위고 대리행위를 하는 자가 아니라 얘는 사실행위만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나씩만 구별해 놓으면 돼요. 그죠? 여기서 선택형이 한 번 나온 것 같은데 여기요. 알겠죠? 특정 상인의 반대말. 그러니까 대리인의 반대말. 반대말이야. 대응되는 개념. 중개인, 위탁매매, 대리상은 상인이지 대리인이 아니라는 거. 기술적 사용인 기사 같은 사람 사실행위를 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대리인이 아니에요. 대리행위는 법률행위에 돼. 대리행위는. 알았죠? 이 정도로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상업사용인의 종류에서는 여기서 본 대로요. 여기서 3개. 지배인,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사용인, 물건 판매 사용인. 그래서 여기 부포사, 물판사 이런단 말이에요. 그죠? 앞잡아서 지배인, 부포사, 물판사. 그런 다음에 지배인은 여기서 사립프리고 좀 민법과 또 대리권이기 때문에 대리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여기서는 상법에서는 뭐라고 그랬냐면 상법 11조에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 책에 있는 조문은 책으로 하고 혹시 필요한 건 조문 찾아보고 근데 조문에 너무 얽매이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냥 여기서 본 대로 얘는 영업주에 가름하여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상업사용이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재판상 재판 외에요. 모든 행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는 포괄적 대리권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재판상 재판의 모든 행위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런 것을 지배인이라고 한다. 그래서 지배인에 대해서 지배인의 그 지배권의 내용과 범위와 판단. 그래서 지배인은 영업주에 가름하여 대신이죠. 영업에 관한 재판상 재판이라고 그랬잖아요.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포괄성이 있고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정형성, 법률의 규정에 딱 있기 때문에 정형적으로 정해져 있다는 거. 법률에 딱 정해졌으니까 정형성이 있다는 거고. 획일성, 그 다음에 영업주가 지배권을 제한을 했어요. 즉 지배권에서 야, 너 돈을 꿀려면 10억까지만 꿔라 그랬는데 20억을 꿨다. 그래서 제한하더라도 선이 그걸 제한을 모르는 사람한테 대항하지 못하는 거다. 이렇게 요게 3번이 그나마 좀 중요하죠. 이게. 근데 뭐 이게 획일성, 정형성 이게 어디냐 그런 말은 잘 안 나오니까 이거는 그냥 재판상 재판에 법률의 규정 11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저기 지배권을 뭐 10억으로 제한해놨다. 근데 20억을 꿨다. 그러면은 선의 제3자한테 대항 못하니까는 본인은 제3자한테 20억을 줘야 돼요. 그죠? 그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영업에 관한 행위는 상호나 영업소 개별하던 특정 영업에 한한다. 그러니까 모든 영업 그죠? 그러니까 모든 행위를 할 재판상 재판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영업은 영업주의 영업에 특정된다는 뜻이고 또 가볍게 보고요. 판례는 또 요거는 이제 상법에서 이게 많이 나오는데 이거 상법에서도 민법이랑 비슷하게 지배권이 대상이 되는 영업에 관한 행위가 뭐냐? 영업에 관한 행위는 객추주. 행위의 성질에 따라 객관적 성질에 따라 추상적으로 객추 판단해야지 주관적 의도는 고려하지 않는다. 이렇게 객추주. 우리가 민법에서도 아마 객추직관 뭐 해가지고 주관적 의상 고려하지 않고 객관적 추상적 판단, 직관적 필요한 행위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그건 똑같아요. 맞죠? 객추주. 주관적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럼 요거부터 지금 뭐 오늘은 첫날이니까 거의 개념 정리예요. 개념 정리에서. 그래서 요 정도 하고 10분 쉬고 지배권의 제한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어요.